내가 내 손주 보러 산후조리원에 와서 이렇게 빈손으로 갈 순 없어. 빨리 계산 다 해놔. 하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며느리인 은지는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병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도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최은지는 저녁 어스름이 깔리던 무렵 산후조리원 4층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창가로는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들어 갓 출산한 그의 어깨를 서늘하게 감쌌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정신없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몸조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가족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내가 그딴 식으로 하니 내 아들이 고생한다. 라고 몰아붙이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인 이정례가 조리원을 찾아와 퇴원 전 최은진이 사용한 산후조리원 침대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몽땅 자신에게 떠넘기고 갔습니다. 원래 남편인 박준혁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었지만 내가 출산도 했으니 내 책임이 더 큰 거 아니냐 라고 다그쳤습니다. 최은지는 속이 상했지만 출산 직후라 몸이 불편했고 굳이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이고 싶지도 않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점점 쌓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은지는 슬그머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산후조리원 복도는 은은한 조명 아래 조용했고 중간중간 아기를 돌보러 가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 준혁은 간단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근이 잡혀 더 머물 수 없다며 간단히 밥값과 물품비 정도를 결제하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남편의 바쁜 스케줄을 이해했지만 남편 역시 시어머니 편에만 서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와서 뭐라고 하셨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하고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차마 그 자리에서 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데다 시어머니의 말에 며칠째 속이 상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준혁도 엄마가 워낙 예민하신 거 알잖아. 그냥 넘어가. 라는 식이니 그 무심함에 은지는 답답했습니다. 준혁이 병실을 나서자 은지는 침대맡에 앉아 아이를 살폈습니다. 갓난 아이는 천진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다른 고민이 모두 사소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태도를 생각하면 금세 다시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조리원 비용을 갑자기 내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마치 내가 고의로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식으로 몰아붙이시니 이게 어디 말이 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뜬 눈으로 아이를 보살피다가 간간히 선잠에 들었습니다. 출산 직후라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고생이 더 심해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내일도 모레도 이어진다면 퇴원 후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시댁에 머물지 않고 친정이나 별도의 집으로 돌아가면 그나마 좋겠지만 남편이 시댁과 떨어져 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 은지는 퇴원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병실에서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모유를 먹이고 산후조리원 담당 간호사와
간단히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계산서에 찍힌 금액은 생각보다 컸고 은지는 그것을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함께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원해서 산후조리원 6P룸을 쓴 거다. 그러니 내가 비용을 내야지. 라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스갈비룸은 은진이나 남편이 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시어머니 자신이 내 손주는 고급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 라고 해서 더 좋은 방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용 계산이 나오자 본인 책임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고 은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간호사에게 할부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병원비는 어느 정도 할부가 되지만 산후조리원은 선결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미 병원 전체에 우리 집 며느리가 다 낼 거다. 라는 식으로 떠벌려둬서 은진이 그 금액을 홀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이정래는 당당히 조리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작은 보석가게에서 사온 것 같은 핸드백을 걸쳐들고 큰 목소리로 아이고 우리 손주 좋겠다. 잘 가자. 라고 외치며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간호사들은 굳이 말리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이정래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은진이 들고 있던 계산서를 휙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이거 얼마야? 아이고, 생각보다 좀 세네. 그래도 뭐 어쩌겠냐. 내가 썼으니 내가 내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낮추며 어머니, 이 방 원하신 건 어머니셨잖아요. 저희는 일반실 써도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애 낳은 몸이니까 편한 데에서 지낸 거잖아. 내가 너 보고 억지로 들어가라고 한 건 아니지 않냐.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은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울어버리는 대신 속으로 참았습니다. 이대로 참기만 하면 영영 바뀌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지는 침대 위에 놓인 가방을 조용히 열어 준비해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친권 포기각서였습니다. 사실 은지는 이전부터 시댁의 지나친 간섭에 시달려왔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부터 내가 내 아들 관리 못해서 사고 친 거 아니냐. 는 등의 핀잔을 들었고 임신했을 때조차 우리 손주가 누구 건데 제멋대로 키울 생각 마라. 라는 식으로 간섭을 당했습니다. 은지는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다 보니 쌓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시어머니도 조금 누그러지리라 기대했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손주가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오갈 때마다 잔소리를 퍼붓고 병원비 문제에서도 내 책임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편 준혁도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막거나 조정하기보다는 피하거나 모른 척했기에 은지는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은진이 선택한 것이 친권 포기각서였습니다.
원래 그 서류는 남편과의 협의를 전제로 혹시라도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면 은진이 아이의 친권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시댁에게 양육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친권 포기는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일단 마음먹고 각서 형태로 문서를 준비해 두면 경고 차원에서라도 시댁이 함부로 못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이 문서를 비장의 카드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냥 참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원날 시어머니가 계산서 문제를 들고 또다시 윽박지르자 은지는 그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거 드릴게요. 하고 그녀가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래는 그것이 뭔지 모른 채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서 맨 위에 적힌 친권 포기각서라는 제목을 확인한 순간 이정래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너 우리 손주를 포기하겠다고 하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지는 최대한 침착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네, 만약 어머니께서 계속 이러시면 제가 친권과 양육권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손주를 어머니 책임하에 두고 저는 물러날게요. 그리고 아이 아빠도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이미 다 각서 준비되어 있으니 전 여기서 더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순간 병실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으로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자필 사인과 인감도장 등 형식상으로 갖출 건 거의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법적 유효성은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너 이거 장난이냐? 아이를 포기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은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마치 제가 제멋대로 아이를 낳아서 돈을 허비했다는 식으로 몰아가시잖아요. 저도 제가 낳은 아이를 책임지고 싶지만 지금처럼 저를 무시하고 제 의견은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계속 비용조차 다 떠넘기신다면 저로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복도에서 간호사들 몇몇이 기척을 느끼고 문틈 사이로 상황을 살펴보는 듯 보였습니다. 이정래는 눈이 흔들렸지만 체면 때문에 섣불리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꾀를 배워와서 이러는 거야. 너 이 집 며느리 맞아. 하고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이전보다 기세가 꺾였습니다. 은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이런 카드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도 제 인생을 지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이 엄마인 걸 무기 삼아 계속 비난받고 돈 문제로 시달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은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추되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에 달려온 듯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무슨 일인데 이렇게 난리야? 하고 물었습니다.
이정래는 바로 준혁에게 문서를 내밀며 내 마누라가 이런 걸 내놓고 협박을 한다. 친권 포기라니 말이 되냐 하고 울분에 차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문서를 확인하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은진이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극단적인 수단까지 준비해 둘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은진아, 이게 뭐야? 정말이야. 하고 준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진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걸 내밀고 싶지 않았어. 근데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가 계속 나한테 비용 문제를 뒤집어 씌우고 내가 애를 낳아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잖아.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은 해봤어. 준혁은 뒷목을 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친권 포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잖아. 그는 속으로도 심란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이 며느리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있을 수 없는 짓을 한다. 고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은진이 나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준혁은 양쪽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일단 진정들 좀 하자. 돈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잖아. 우리가 모자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우고 그래?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와 은진 둘 다 쉽게 물러날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정래는 내가 해결한다고 해놓고도 결국 결혼하면서부터 한 번도 내가 제대로 한 적이 있냐? 맨날 내 월급은 대출금 갚느라 없다고 하고 이 며느리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라고 토로했습니다. 은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기간 내내 가게에서 일하며 생활비 보탰어요. 출산 준비물도 다 제 돈으로 샀고요. 지금 산후조리원 비용이라도 나눠서 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예 내가 전부 내라고 하셨잖아요. 은진의 목소리는 억눌린 울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사태가 너무 커지는 것을 보고 더는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제발 이 문제는 차근차근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니까 지금은 은진이한테 너무 심한 말씀 하지 말아줘. 은진아, 너도 일단 친권 포기각서 같은 건 치워. 이거 나중에 더 큰 문제 될 수 있어. 하고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 각서는 내가 지금 당장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얼마든지 실제로 실행할 각오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준비해 둔 거야. 그날 저녁, 결국 산후조리원에서는 퇴원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차로 먼저 가버렸고 은진과 준혁은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준혁은 몇 번이고 은진에게 말을 걸었지만 은진은 좀처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입을 떼서 하는 말도 나도 지쳤어.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혁과 은진은 아이를 아기 침대에 눕힌 뒤 거실로 나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은진아, 엄마 문제는 내가 잘 말해서 해결할게. 그러니까 괜찮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하고 준혁이 달랬습니다. 그러나 은지는 여러 해 동안 참아온 울분이 한꺼번에 터진 듯 했습니다. 당신 늘 그렇게 말만 했지.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떤 소리를 했는지 알면 당신도 좀 나서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워낙 고집세고 강하신 분이라서 내가 감히 맞서기가 쉽지 않았어. 그래도 이젠 정말 달라질게. 은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해왔겠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은지는 객실 소파에 앉아 아이를 돌보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출산 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여기저기 쑤시고 힘들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말로 각서를 실행하고 이 집을 떠나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떠나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손주만 남길 수도 있겠지 하고 자포자기한 심정까지 들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이정예가 갑작스럽게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벨도 누르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기를 재우려고 분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너 애 어디 있어? 밥은 먹였니? 하며 퉁명스레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기 잘 재우려고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왜 갑자기 오셨어요? 이정예는 이리저리 거실을 둘러보더니 너 그 서류 아직도 갖고 있지? 뭐 친권 포기각서였나? 그따위 건 당장 찢어버려. 하고 목소리를 낮춘 듯 하면서도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이를 다시 요람에 눕힌 뒤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찢을지 안 찢을지는 제 선택이에요. 먼저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병원비 문제도 바로잡고요. 은진의 말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기가 죽어 시어머니의 말을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사과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야 해? 내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병원비는 당연히 애 엄마인 내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 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은지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도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실 거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제가 아이의 손을 떼겠다는 거예요. 친권을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께서도 아이에 대한 양육과 비용 전반을 책임지셔야죠.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내가 애를 낳아놓고 무책임하게 떠나겠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은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 아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의견이나 마음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시면서 돈 문제까지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면 저 역시 그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이전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이미 가족들이 모두 알게 된 상태에서 친권 포기 라는 말이 오가는 것은 집안의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도 식구들 앞에서 우리 손주를 며느리가 포기하겠다 고 소문날까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몇몇 친척들이 산후조리원 비용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건 부모가 같이 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묻기 시작했기에 시어머니도 약간의 체면을 차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상 쉽게 은진에게 사과를 하거나 태도를 180도 바꿀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몇 주간은 미묘한 긴장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적인 언성을 줄이는 대신 뒤에서 다른 식구들에게 은진을 험담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엄마가 친권 포기 운운이라니. 어디서 그걸 배워와서 말이야. 내가 무섭나 보지. 라는 식의 빈정대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이 은지는 변호사에게 다시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한데 실제로 친권 포기 각서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고 카드로서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쪽에서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압박이 되겠지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를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시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이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이 남편 준혁도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찍 퇴근하려 애썼고 산후조리원을 마친 은진이 혼자 육아 부담을 지지 않도록 나름 애를 썼습니다. 밤에는 분유를 같이 준비하고 새벽에 아기가 울면 먼저 안아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진의 마음을 돌리고자 그래도 우리 함께 아이 키우자. 엄마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러한 준혁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상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남편 준혁은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고, 은지는 조금이라도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 어머니, 저랑 밖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은진이 정말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라고 간청하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은지는 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출산했고 어머니도 손주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를 조금만 더 존중해 주실 순 없을까요? 계속해서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시고 병원비 문제 같은 것도 전부 제 탓으로 돌리시는 건. 그러나 시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한테 서운한 게 있겠지만 나도 할 말이 많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잖아. 내가 애를 키웠을 땐 이렇게 막 굴지 않았다. 그리고 너도 보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아. 살다 보면 시댁이랑 부딪힐 수도 있지. 그걸 다 너 혼자 감당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하고 반박했습니다. 은지는 가슴속 울분이 다시 올라왔지만 최대한 차분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세대 차이도 있고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금전적인 문제와 육아 방침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이 방이 좋다고 선택해 놓고 나중에 비용을 전부 저에게 떠넘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나도 좀 미안하게 됐지. 근데 너도 내게 얘기를 했어야지. 돈 문제 힘들다고 솔직히 말했으면 내가 어떻게든 다른 방을 알아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에 은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니가 손주를 편하게 해야 한다고 고집하셨잖아요. 그리고 비용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낳았으니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하셨고요. 한참 말을 주고받던 중 시어머니는 문득 그래도 그렇지. 친권 포기 같은 서류를 들이밀다니.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다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은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서류를 준비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아이를 포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는 제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마지막 수단으로 만들어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꺼내 보이니까 어머니도 이렇게나마 저랑 대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잠시 말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작게 한숨을 내쉬며 그래, 내가 이번에는 조금 선을 넘었나 보네. 하지만 너도 내가 네 편인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우리 손주 잘 키워달란 마음에서 그랬을 뿐이야. 라고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이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표현 방식이 저랑 너무 맞지 않아요. 서로 간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병원비나 육아용품 같은 문제도 저나 준혁과 미리 상의해 주세요. 그렇게 긴 대화 끝에 시어머니와 은지는 어느 정도 휴전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매사에 간섭하고 잔소리를 완전히 안 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크게 소리 지르며 내가 다 내라 라고 우기거나 은진을 대놓고 무시하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 준혁이 퇴직금 일부를 써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갚아 나가기로 하며 시어머니는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은지는 육아에 전념하며 몸을 천천히 회복시켰습니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남편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시어머니도 가끔씩 반찬을 해다 주며 정말 힘들면 내게 전화해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정례 나름대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인지 또는 체면치레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은지는 여전히 친권 포기각서를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둔 채 가끔 떠올리며 이것이 나에게도 일종의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여나 다시금 시어머니가 몰상식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남편이 전혀 나서 주지 않는 상황이 닥친다면 자신도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2달을 넘기고 3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한 번 더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뚜렷한 용무가 있어서는 아니었고 손주를 보겠다며 들른 것이었습니다. 은진이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달래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아유, 애는 잘 크나 보네. 너도 힘들겠지. 하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제 좀 익숙해지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너 그 문서 아직도 갖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은지는 이미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아직 없애지 않았어요. 라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이전처럼 발끈하진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냥 갖고 있어. 내가 너한테 더 심하게 했으면 그거 쓸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은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또다시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이 엄마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거나 하지만 지금처럼 조금이나마 대화하려 하시면 저도 어머니께 최대한 맞춰드릴게요. 은지는 사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친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또다시 선을 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그래, 알았어. 내가 뭐 큰 싸움 하고 싶어서 네 집에 온 건 아니니까. 손주 좀 안아봐도 되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본 은지는 결국 모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며 은진도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남편 준혁의 회사 생활은 여전히 바쁘긴 했지만 퇴근 후나 주말에는 가급적 집안일을 도와주려 애썼습니다. 두 사람 사이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친권 포기각서를 둘러싼 갈등이 조금씩 잊혀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행사나 명절 때가 되면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 가끔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 중 몇몇이 은근히 며느리가 왜 갑자기 그렇게 무서운 말을 했느냐 라는 식으로 소문을 들어 궁금해하기도 했고 어떤 어른들은 옛날에는 말이야 며느리가 시집에 순종하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나 보네 라는 잔소리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굳이 모든 이에게 각서의 의미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준혁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나 남편이 은진의 자존감을 다시 짓밟을 기세를 보인다면 그땐 다시 경고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준혁은 조심스레 은진에게 이제 그 문서 없애면 안 될까?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누그러졌고 우리도 잘 살고 있잖아. 혹시라도 누가 보면
더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준혁의 걱정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내에서 친권 포기 같은 단어가 오가는 것은 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젓고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그대로 둘래. 내가 언제 또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할지 모르잖아. 아직도 전부 달라진 건 아니고 그냥 상황이 좀 잠잠해졌을 뿐이야. 준혁은 마땅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진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은진이 그동안 받아온 상처와 울분을 생각하면 한 번의 화해로 모든 게 깨끗이 정리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아이 돌잔치가 가까워지자 양가 가족들은 또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돌잔치를 어디에서 할지, 얼마나 규모를 크게 할지 등을 놓고 은진과 준혁은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시어머니 이정래가 끼어들어 우리 손주 첫돌이니까 최대한 성대하게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은지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다시 비용 문제가 터질까 두려웠습니다. 큰 예식장이나 호텔 연회장을 잡으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고 시어머니가 또다시 내가 낳았으니 내가 부담하라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래서 사전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돌잔치 장소를 고르실 때 저랑 준혁이 반반 부담하고 어머니께서도 원하시면 조금 보태주시면 감사하고요. 만약에 다시 예전처럼 갑자기 내가 다 내라고 하시면 저 이번엔 정말 행사 안 할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잠시 얼굴을 붉혔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알았어. 내 아들도 있는데 내가 왜 너한테만 내라고 하겠니? 하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나마 이런 반응에 마음을 조금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돌잔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준혁은 은진을 달래며 이번에는 내가 나서서 엄마 설득할게. 우리도 할 만큼은 하지만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말자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준혁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우리 요즘 형편이 좋지 않아. 대출도 있고 육아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러니 호텔 같은 데는 부담스럽고 그냥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끼리 식사하고 사진만 찍자 하고 설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맨 처음에는 그래도 첫돌인데 라며 웅성댔지만 준혁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 결국 돌잔치는 소규모로 진행되었고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행사 당일 가족 친지들 앞에서는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 몸조리도 덜 됐을 때부터 애 키우느라 힘들었을 거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아이 돌잔치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간 은지는 또다시 육아와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준혁도 회사 업무가 더 바빠져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만 가끔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를 나갈 만큼 시간을 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격주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하며 손주 얼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은 전화로
우리 손주가 말이 늦으면 어떡하니? 너 교육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소리를 하면 은지는 속이 상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돌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천천히 기다려야 해요. 라고 말해도 시어머니는 내가 들으니 누가 벌써 엄마라고 한다고 하더라. 너는 신경 안 쓰고 육아하냐?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잔소리조차 은진에게는 예민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에 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워낙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지는 가끔씩 서랍을 열어 친권 포기각서를 꺼내보았습니다. 문서를 볼 때마다 착잡했지만 동시에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쓰고 떠나면 되지. 그러면 어쩌면 시댁도 더는 나를 함부로 못 대할 거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아이를 포기할 마음은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한편 준혁은 그런 은진의 심정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남편이기에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너 아직도 그 문서 갖고 있어? 엄마도 이제 많이 나아지셨잖아. 솔직히 내가 보기엔 내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은지는 적잖이 상처받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겪은 걸 다 모르잖아. 평생 듣지도 못한 욕과 서름을 시어머니한테서 받았고 출산 직후엔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했는데 혼자 계산서 들고 전전긍긍했어. 그렇게 당해놓고 예민하다고만 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준혁은 그런 은진의 호소를 들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 감정을 다 알 순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더 잘 보살필게. 라고 말했습니다. 둘 사이에 큰 싸움은 아니었지만 이런 자잘한 갈등이 쌓이며 결혼 생활은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고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별일 아니다.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겁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은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픈 것을 보니 걱정되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조금 아픔을 겪으시고 예전처럼 막대하지 않으시려나 하는 미묘한 감정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아기의 손을 잡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도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무뚝뚝하게 됐어. 괜찮아. 라고 했지만 눈에는 고마움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준혁은 수술 동의서를 쓰는 문제로 병원에 남고 은지는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익숙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아기를 잠재우고 은지는 거실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하시면 회복 기간 동안 어쩌면 나에게 더 의지할 수도 있겠지. 혹시 이 기회에 서로 화해하고 진짜 가족답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아니, 아프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진 않겠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술 당일
은지는 다시 아기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조금 긴장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기를 안고 다가가 어머니 걱정 마시고 잘 받고 나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어 은진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너 지난번에 그 문서 얘기했던 것 혹시 내가 나와서 몸이 낫더라도 다시는 그런 거 꺼내지 말아줘. 나도 사실 많이 후회했어.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 말이야. 하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지는 잠시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꺼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앞으로도 저를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또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을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지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사이가 될 수도 있겠지.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은 비교적 잘 끝났고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몸을 추스르는 동안 가족들이 돌아가며 병실을 지켰는데 은진도 남편과 번갈아 가서 간호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든 와중에도 은진에게 예전과 달리 감사의 표현을 간간히 했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니 고맙네. 예전엔 내가 너한테 너무 고집부렸나 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이런 변화를 느끼며 정말 조금씩 관계가 좋아지려나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쉽게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한 바가 컸고 언제 또 예전처럼 돌변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진이 집에서 아이를 재우다 잠시 깜박 잠든 사이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깨어났는데 병실에 아무도 없어. 준혁이도 회사에 간다고 가버렸고 너 혹시 아이 떼어놓고 잠시 올 수 있니?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를 친정에 잠깐 맡기고 갈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평소라면 시어머니가 그런 전화를 하면 짜증이 났을 텐데 이번에는 묘하게 나를 필요한 존재로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느껴 기꺼이 가보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했더니 친정어머니가 그래, 내가 아가봐 줄 테니 얼른 다녀와라. 라고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은지는 아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이동해 맡기고 다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시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진이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니? 고맙다. 내가 누굴 부를 사람이 없어서 하고 작게 웃었습니다. 은지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 곁에 있었고 간단한 간병을 도와드렸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병실 내 물품을 정리하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는 일까지 모두 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너도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미안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가 다치셨으니 당연히 제가 와야죠. 저도 어머니께 섭섭한 게 많았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잘할게. 친권 폭이니 뭐니? 이제 그런 말 다 잊고 우리 잘 살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은지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언젠가는 그 문서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여전히 불안해서요. 그래도 오늘처럼 서로 도와주면 차차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내가 너를 힘들게 했던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이 결혼을 갑자기 했고 너도 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만 너를 몰아세웠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겠고 내가 너무 했다는 것도 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은지는 그 고백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누워있는 시어머니는 전과 달리 한결 여리고 솔직해 보였습니다. 은지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번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실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야 하나 생각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어. 그렇게 두 사람은 병실에서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돈 문제, 육아 문제, 장래 계획 등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한결 나긋한 태도로 은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은진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물론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괜찮다라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은진과의 관계는 비교적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 은진이 가끔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어 전화를 걸면 시어머니는 내가 뭐 잘 지내고 있지. 괜찮다. 라는 대답과 함께 가끔 손주의 근황을 궁금해했습니다. 돌잔치 이후로 본 손주가 벌써 몇 발자국 걸으려고 시도한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시간 참 빠르네. 다음에 한번 데리고 놀러 와라.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아직도 집 서랍 안에 친권 포기각서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그것을 자주 꺼내보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굴면 어쩌나 하는 불안은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서류 없이도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참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필요한 때는 남편과 대화도 하고 서로 간 존중을 요구할 거야.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남편 준혁은 회사 사정이 좋아져 승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급여도 약간 올랐고 근무 환경도 전보다 나아져서 집안 형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어머니도 더 이상 금전 문제로 며느리를 몰아붙일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돈 들어가는 일이 생겨도 너희는
왜 그렇게 돈이 없냐? 라며 구박했지만 이제는 그래, 잘 벌면 좋지. 손주 키우려면 돈도 들어야지. 라고 한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은지는 환경이 바뀌니 사람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하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경제 사정이 풍족해진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작은 문제에서 시작되는 갈등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진의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은진은 다급히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상태는 다행히 크게 위험하진 않았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은지는 친정엄마와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그간의 육아와 집안일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시어머니 이정례가 직접 전화를 걸어 너 힘들겠네. 내가 아이 좀 봐줄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은지는 그 제안에 고민했습니다. 이전에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겼다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긴급했고 남편도 회사 일로 바빴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은지는 그러면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너무 오래는 힘드시니까 제가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도 데려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surprisingly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은지는 아이를 시댁에 맡긴 채 병원에 가서 친정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간간히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우리 손주 밥은 잘 먹고 있고 울긴 좀 우는데 내가 달래고 있다. 라고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은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서로 도우며 사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어두운 얼굴로 친정아버지의 병실에서 나와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고 얼마 전 시댁도 병원비로 적잖은 돈을 썼는데 또다시 병원에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손주가 지금 자고 있어. 너는 병원 일은 잘 돼가니? 하고 물었습니다. 은지는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치료비가 꽤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돈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도 말해봐라. 내가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우리도 퇴직금이고 뭐고 모아둔 게 있긴 하다. 지난번엔 내가 너한테 지출 문제로 괜히 뭐라 하기도 했지만 이럴 땐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은지는 순간 놀라서 정말요. 어머니가 어떻게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준혁이네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내 친정도 우리 식구나 마찬가지지. 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화기를 끊고 나서 은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먼저 제안해 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될 수도 있음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차츰 건강을 회복했고 퇴원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직접 아이를 돌봐주며 은진의 바쁜 상황을 도와주었습니다. 은진은 병원과 집을 오가느라 지칠 대로 지쳤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진이 겨우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자신도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을 때 남편 준혁이 조용히 다가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은진아, 우리 이제 진짜 서로 믿고 갈 수 있는 것 같아. 엄마도 많이 바뀌셨고, 너도 너무 고생 많았어. 나도 열심히 일해서 더 안정된 삶 만들게. 준혁은 은진의 손을 잡으며, 이제 정말로 친권 포기각서는 없었던 일로 해주면 안 될까? 엄마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야.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남편의 눈을 들여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더 이상 그 문서를 쥐고 흔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해. 어머니도 정말 달라지신 것 같고, 그래도 완전히 없애기까지는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살짝 아쉬운 듯 했지만 은진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흐르자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친정아버지를 위해 직접 정성스레 끓인 갈비탕을 보내주기도 했고 전화로 아버님은 좀 어떠시냐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그런 모습에 감동했고 서서히 친권 포기각서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이제는 진짜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친정아버지가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은지는 한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결심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친권 포기각서를 꺼냈습니다. 서류 위에는 그녀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까지 찍혀 있었고, 당시 그 서류를 받아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는 서류를 손으로 살짝 쥐고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이 문서가 나에게 마지막 방어수단이 되었지. 하지만 이제 그 위협을 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나아졌다면 더 붙잡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준혁이 거실로 나오자 은지는 그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나 이거 이제 없앨래. 찢든지 아니면 파쇄기로 갈아버리든지 하고 싶어.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고, 우리도 다 같이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준혁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오늘 바로 갈아버리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집에 있던 문서 파쇄기에 그 서류를 넣었습니다. 파쇄기가 돌아가며 작은 조각으로 갈라진 종이 조각들이 투명함에 떨어졌습니다. 은지는 그 순간 왠지 모를 후련함과 함께 약간의 서글픔도 느꼈습니다. 이 문서를 꺼낼 때마다 그동안 겪은 서러움과 분노가 함께 떠올랐는데 이제는 그걸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건가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파쇄가 끝나자 준혁은 은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엄마도 적당히 거리 지키면서 우릴 존중해주고 나도 노력할게. 더 이상 너 혼자 힘들지 않도록. 은지는 작게 웃으며 그래, 고마워. 우리도 서로 노력하자.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예전으로 돌아가시려 해도 이젠 나 혼자가 아니라 당신이 나서 줄 거지. 라고 확인했습니다. 준혁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게. 그렇게 파쇄기에 갈려버린 친권 포기각서는 이제 다시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사사로운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은진이 절벽 끝에 몰려 내가 아이를 포기하겠다 라고 외칠 만큼 힘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병원에서의 일을 계기로 건강이 중요함을 깨닫고 며느리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금전적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몇 달 뒤 은지는 아기를 등에 업고 시어머니가 계신 집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있다가 멀리서 손주가 오는 모습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른 들어와. 밥 해놨다. 은지는 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서로 조금씩 변했고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가는 중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은진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잔소리 대신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애 키우느라 힘들지? 이제 또 애가 뛰어다니고 하니 정신없겠네.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엄마한테도 좀 말해라. 나도 우리 손주 이쁘지. 은지는 감사해요, 어머니.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몇 마디 대화 속에 그동안의 앙금과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아이를 살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밥을 해준다고 해도 부담스럽기만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런 호의가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결국 가족답게 변해가고 있네. 아이도 점점 자랄 텐데 이제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는 어느덧 별이 반짝이고 아이는 은진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은진은 아이의 볼을 살포시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모두 널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시간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가족의 시간이 서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